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주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장사들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바뀐 제도로 인해서 조금 걱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변수들이 좀 있을지 지난해 주총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로 불리는 그 신종 코로나가 어제 빠른 속도로 국내 감염 확산되면서 굉장히 지금 그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얘기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겠고요. 여전히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첫 번째 기사 보실 텐데요. 주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총만 되면 많은 상장사들이 특정 일에 주주총회를 열고 또는 기업 큰손 기업 투자가들, 큰손 어떤 그 기관 투자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관 투자가의 5% 룰이 완화됐다는 건데요. 과거에 따지면 단순 투자하고 경영 참여 이 두 가지 목적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 참여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그 회사의 어떤 특정한 주주 제한을 하거나 배당을 더 하라거나 이사를 바꾸라거나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정부가 이 중간에 일반 투자라는 그런 새로운 항목을 넣으면서 경영 참여 목적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주주 제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렸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 주주총회부터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 또 기관 투자가들이 기업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많은 간섭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벌써부터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사례를 한번 통해서 기관 투자가들은 우리 상장사들에게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기업 지배구조원과 금융감독원이 통계를 집계한 자료인데요. 기관 투자가들이 주주총회에서 반대 안건을 가장 많이 행사했던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가장 많은 38건이 사회이사 선임을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사회이사는 아시다시피 기업의 외부에서 기업을 들여다보고 감시하고 기업의 의사결정권에 관여해서 기업의 어떤 그 사회적 기능들, 기업의 공적 기능들,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이사가 제대로 자리에 잡아야 기업이 제대로 된 모양새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유로 기관 투자가들은 이 사회이사 선임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내이사 선임 역시 35건의 반대 의사를 지금 보였었는데요. 사내이사 역시 물론 오너나 그 CEO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사내이사들도 기업 내부에서 회사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내이사, 사회이사가 골고루 제 역할을 해야 안팎에서 기업이 있으면 안팎에서 외부로의 어떤 영향력 행사, 또 외부에서 내부로의 영향력 행사, 이게 균형을 이뤄야만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내 사회이사 선임에 기관 투자가들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감사위원 선임 또는 이사들의 연봉 체계, 이사 보수 한도 상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배당이 너무 작다, 배당을 더 하라라는 반대 의견은 단 9건에 불과했고요. 회사 정관을 바꿔라, 또는 스탁옵션을 부여하라, 감사 보수를 낮춰라, 이런 등등의 어떤 경영 개입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 룰 적용에 따라서 기관 투자가들이 우리 상장사들에게 많은 간섭을 하겠지만 대부분이 바로 이런 사내이사, 사회이사 선임의 반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내이사, 사회이사 선임과 관련된 기업들의 리스크를 투자할 때 미리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번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안랩이라든지 헬릭스미스라든지 또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회사가
데리고 있는 사회이사를 모두 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적게는 4명, 많게는 7명씩 사회이사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제대로 된 인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기관 투자가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 사회이사 선임을 못해서 기업이 리스크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래소 규정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사회이사를 제때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 그리고 그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 지정된다거나 최악의 경우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이사 선임, 사내이사 선임에 기업들이 얼마나 제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개별 종목별로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작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총에서 배당이 너무 작다라는 반대 의견에 부닥친 이후에 배당 성향을 늘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위로 상승했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에 따른 어떤 반대 의견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향후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보는 전략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결국 기관 투자가들이 이 상장사들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향후 그 기업의 주가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어떤 그 상장사들의 주총 리스크를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한국거래소하고 예탁결제원이 주총 시즌을 좀 분산할 수 있는 주총 자율 분산 시스템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직접 주총에 참여하지 못하는 개인 주주, 소액 주주라 하더라도 전자상으로 그런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전자투표제의 수수료를 깎아준다든지 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런 리스크가 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상장사들이 이런 보완 대책들을 어떻게 또 활용하는지도 투자의 어떤 전략으로서 같이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코로나19 사태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제 대구, 경북, 이 TK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많은 그 감염자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총 15명의 감염자가 지금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2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모 교회에서 그 31번 그 감염자가 나오면서 이 31번 감염자가 같이 예배를 드렸던 다른 신자들한테 15명 을 동시에 감염시키는 이런 슈퍼 전파자 역할을 이 31번 환자가 했고요. 이 31번 환자가 슈퍼 전파를 한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29번에서 31번까지 또 그 이후에 한 4명 정도, 추가로 한 5명 정도의 환자들이 어디서 감염된지 알 수 없는, 그래서 감염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에 이분들을 어떻게 방역하고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할지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불안해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보건당국도 어제 새로운 국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불안감을 굉장히 고조시켰는데요. 결국은 선제적으로 이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인정하고 보건당국도 선제적 차단보다는 환자가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이 환자가 중증으로 가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병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보건당국이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건대 당분간은 신종 코로나 이 코로나19의 감염자가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특정 지역들, 대구, 경북이라든지 또 어제는 부산도 뭐 음성으로 판정 났지만 부산도 발칵 뒤집히는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 개별 지역 단위로 슈퍼 전파가 일어나면서 그 지역 경기를 굉장히 좀 갉아먹는 그런 어떤 불안한 양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코로나19 사태의 전파 속도들 또 향후 진행 추이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감염자,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어제 코스피 시장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장 초반에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이 확진자가 한꺼번에 15명 발생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가파르게 꺾여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다시 약간 보합권을 회복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장은 이런 코로나19 사태의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빠르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당국이 우리 정부가 또 종합적으로 내수를 부양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되겠지만 S&P 같은 경우 어제 국제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올해 GDP 성장률을 2.1에서 1.6%로 무려 0.5%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모멘텀 꺾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에 전체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실 텐데요. 마지막 뉴스는 부동자금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19 사태와 사실은 좀 맞물린 부분이고요. 그 이전으로 따지면 저금리 기조,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중앙은행들이 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또 더 많은 유동성을 시중에 풀어내면서 시장 자체는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좀 더 높은 그 수익률을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사실은 많지 않고요. 그에 따라서 부동자금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요구불 예금, 언제든지 은행에서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예금이고요. 또는 정기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MMF, 우리 투신사나 그 증권사에 맡겨서 단기로 매일매일 자금을 수십 입출금할 수 있는 어떤 금융투자 상품도 MMF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자금들, 우리 흔히 부동자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2017년 말, 2018년 말에 조금씩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작년 한 해에만 무려 86조 원의 부동자금이 늘어났다라는 게 지금 이 뉴스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부동자금이 늘어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소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생산, 경제를 위로 끌어올리는 생산 부분에 자금이 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부분에 자금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하고 또 가게가 소비하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이 부동자금 늘어나는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증시로 따지면 증시를 비롯한 이런 중장기 투자 자금에 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더 규제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까지 꺾이면서 전체적인 가계의 어떤 부의 효과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뉴스에서 나오듯이 코로나19 사태가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굉장히 고조시킨다라는 점에서 갈 곳 없는 자금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가장 지금 현재 이 시장을 둘러싼 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늘어나는 자금들을 어떻게 생산적인 부분으로 또는 투자의 부분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가 정부가 지금 생각해내야 되는 핵심적인 어떤 정책의 포커스가 되겠고요. 한국은행이 조금 더 그 어떤 완화적인 통화 기조로 유지해 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은 더 늘어나고 부동자금은 그에 따라서 더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 동시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로 따지면 상대적인 어떤 고금리 그 투자가 가능한 리츠라든지 또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ELS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자금이 옮겨갈 수 있다. 다만 주식 현물 투자나 직접 투자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에 그 연준의 FOMC 회의록 그 내용을 보셨겠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8차례나 언급했다라는 점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강하게 표명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섣부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에 배팅하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